1993년 5월 5일, 미국 아칸소주의 작은 도시 웨스트 멤피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평화로웠던 마을은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스티브 브랜치, 마이클 무어, 그리고 크리스 바이어스. 이 3명의 8살 소년이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처음 부모들은 아이들이 늦게까지 신나게 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지면서 아이들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마을 전체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이들의 부모와 마을 사람들은 밤새도록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아이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 또한 수색에 동참했지만 밤새 이어진 수색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끔찍하고 비극적인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은 마을 근처의 숲속 깊은 늪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발끈으로 손발이 단단히 묶인 채 차갑고 어두운 물속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순진무구했던 어린아이들의 시신 상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엄청난 슬픔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언론은 이 사건을 곧바로 악마의식, 살인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규정하며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반응은 당시 미국 사회를 휩쓸었던 사탄 패닉이라는 집단적 공포와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전역을 휩쓴 이 사탄 패닉은 사람들이 헤비메탈 음악을 듣거나 검은 옷을 입거나 또는 단순히 오컬트 문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쉽게 악마, 숭배자나 사탄 의식에 연루된 자로 의심받던 광기의 시기였습니다. 경찰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강력하게 휩쓸려 악마의식이라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3명의 10대 청소년들을 지목하고 전격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이들은 당시 18살이었던 데미안 에클스, 16살의 제이슨 볼드윈, 그리고 17살의 제시 미스켈리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웨스트 멤피스 지역의 가난하고 소외된 가정에서 자랐으며 학교에서도 주변인으로 겉돌거나 문제아로 낙인 찍혀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특히 데미안 에클스는 검은색 옷을 즐겨 입고 오컬트 서적을 탐독하며 악마적인 상징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로 이미 지역 사회에서 이상하고 위험한 인물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데미안 에클스의 특징을 주요 근거로 삼아 그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악마 숭배 살인마라고 단정하며 선정적으로 보도했고 순식간에 사회 전체는 이 3명의 청소년에게 가차없는 비난과 함께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유죄를 확신하는 목소리가 커져갈수록 이 사건에는 처음부터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경찰이 3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잔혹한 살인범으로 단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건 현장에서는 그들의 지문은 물론 피해자들의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목격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인도 없었으며 심지어 살인에 사용되었다는 결정적인 범행 도구조차 끝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유일하게 내세운 핵심 증거는 오직 제시 미스켈리의 자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백마저도 그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정도로 모순투성이었습니다. 당시 제시 미스켈리는 경미한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평균 지능보다 낮은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그를 보호자나 변호인 없이 몇 시간 동안이나 강도 높게 그리고 일방적으로 신문했습니다. 녹음된 자백은 전체 신문 시간 중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그의 진술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이 오전에 벌어졌다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오후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범행 장소에 대한 설명 또한 실제 현장과는 전혀 달랐으며 심지어 피해자들이 묶인 방식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녹취록에는 경찰이 질문을 유도하며 제시에게 특정 대답을 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듯한 장면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경찰은 자백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자 신문을 중단하고 다음 날 다시 신문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자백이라는 것을 확보하자마자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범인이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재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기묘하고 불공정하게 흘러갔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데미안 에클스가 유명 작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읽었고 헤비메탈 음악을 즐겨 들었으며 검은 옷을 입었다는 등의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들을 거론하며 그를 악마 숭배자로 몰아갔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실질적인 증거와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검찰 측은 악마 숭배 전문가라는 인물을 증인으로 내세워 데미안 에클스의 행적이 악마 숭배 의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는 나중에 정식 교육기관이 아닌 이른바 학위공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증언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배심원들에게는 이미 이들의 유죄를 믿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이상한 음악을 듣는 사회성이 부족한 청소년들이라는 이미지는 당시 미국 사회의 사탄 패닉이라는 광기, 어린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편견과 공포가 법의 이성을 마비시킨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데미안 에클스는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제이슨 볼드윈과 제시 미스켈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세 사람은 재판 내내 자신들은 무죄라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당시 사회의 뿌리 깊은 공포와 편견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들은 그렇게 미국 교도소의 차가운 벽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은 해결되었다고 믿었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영원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이 사건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고 있던 독립 기자들과 인권 변호인들이 재조사에 착수하며 새로운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하나씩 끈질기게 파헤쳐 세상에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누락, 피의자에 대한 강압적인 신문, 그리고 허위 증언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여론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 증거가 체포된 세 사람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사건 현장에서는 다른 인물의 DNA가 검출된 것입니다. 이는 기존 수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피해자 중 한 명인 스티브 브렌치의 의부사버지인 테리 홉스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그를 진범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관계였기에 그의 DNA가 사건 현장에 존재할 가능성도 있었고 직접적인 살인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사건 발생 초기부터 테리 홉스의 DNA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심층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더욱이 테리 홉스는 과거 폭력 전과가 있었으며 그의 주변에서는 아이 학대 의혹까지 끊임없이 제기되던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존재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가까웠습니다. 또한 또 다른 피해자, 크리스 바이어스의 양아버지인 존 마크 바이어스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지나치게 과격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고 심지어 피해 아동의 혈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있는 칼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3명의 청소년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모든 수사력을 그들에게 집중했기에 다른 가능성은 애초에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조차 무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웨스트 멤피스 3 사건은 미국 전역에서 거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수많은 법률 전문가들과 유명 인사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 재판의 불공정함과 수사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수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HBO 등 주요 언론사에서는 관련 다큐멘터리까지 제작하여 이 사건의 부조리를 널리 알렸고, 이에 힘입어 여론은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3명의 청소년이 무고한 아이들을 잔혹하게 죽인 것이 맞을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확산되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과 운동으로 인해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닌 사법 시스템의 중대한 오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2011년 오랜 법정 공방과 사회적 압력 끝에 검찰과 변호인단은 극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포드 플리라는 미국 특유의 법적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합의였습니다. 웨스트 멤피스 3, 즉 데미안 에클스, 제이슨 볼드윈, 제시 미스켈리는 이 엘포드 플리 합의를 통해 법적으로는 유죄 상태를 유지한 채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려 18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교도소의 차가운 벽 안에서 보낸 후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완전한 무죄를 인정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잠겨 있습니다. 순진무구했던 세 아이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진범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정말 경찰은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악마 숭배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충분한 증거도 없이 엉뚱한 청소년들을 범인으로 만들고 진짜 범인을 영원히 놓쳐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무언가가 이 사건의 어둡고 깊은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법 시스템의 명암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묘하고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건이 공식적으로는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미안 에클스, 제이슨 볼드윈, 제시 미스켈리 이 3명은 완전히 무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법적으로는 유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들에게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셈입니다. 1993년 5월 5일 밤 웨스트 멤피스의 숲속 늪지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누가, 왜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였을까요? 그날 밤의 진실은 지금도 차가운 어둠 속에 감춰진 채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의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